사회적인 시선이요? 사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회적 시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낭만은 있지만 낭만 하나뿐인 학문? 일반적으로 인문학을 전공이랑 직업으로 하기에는 사회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다르게 말하자면 제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빠름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인문학은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직업이라 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인문학으로 직업을 갖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쉴 틈 없이 바삐 돌아가는 현대사회. 인문학은 이 톱니바퀴 사이에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요? 대학에서 전과나 반수, 편입을 준비하는 이들 중 인문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은 39.3%로 30.1%의 이공계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신규 채용 10명 중 7명을 이공계열 졸업자로 충원할 것이라 밝혔죠. 그렇다면 이과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문학이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그 시간이 흐르더라도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은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대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인문학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한국의 인문학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현대는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그런 그 상황일 텐데, 그 현대 인문학자들도 현대 그 과학이 이루어 온 그런 성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실 유럽에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그 존경하는 여러 철학자들은 당시에 그 당대의 과학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칸트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 은하의 형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당대의 과학을 잘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철학적인 사고를 펼쳐갔던 것에 비하면 현대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인문학을 외면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인문학자들의 고민,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대상, 그것이 현재 바로 지금 바로 이곳의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질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과를 선호하고 인문학을 기피한다라고 미안하지만 단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수학의 어떤 아주 순수 수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인문학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과를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리학도 인문학처럼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현재 그 사립대학교의 대부분 사립대학교의 물리학과는 최근 10년, 15년 정도 안에 거의 다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의 위기라기보다는 사실 그 이론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수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문학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인문학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인문학의 유용성 때문이다 라는 걸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인문학 분야에서 유용하지 않은 분야는 지원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용성에 주목하지 말고 그 학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고 그 본연의 가치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 인문학이나 그 이론 물리학이나 순수 수학이나 함께 그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성장 중심 사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통한 사유의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지금 작업실 가고 있어요. 작업실에서 주로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그 예대 입시하는 것 때문에 곡도 만들고 있고 네. 음향 작업 마무리할 것도 하고 있고 책 읽고 싶을 때는 그냥 거기서 책도 읽어요.
사실 철학과 하면은 취업이 힘들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뭐 대학이란 거 목적이 꼭 취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이거 공부하다 보면 삶에 대해서 뭔가 해답이 나올까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제가 믿고 있었던 가치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게 됐어요.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네. 원래 그냥 인생 살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는 순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을 할 장이 필요로 하니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인적 자원이 물론 반도체 쪽으로 가고 여러 분야로 가는 거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반목하고 그런 실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철학에 도전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는 인문학 교육의 가치를 환기시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은 출간한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이거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끄덕끄덕 하시는. 인문학의 의미는 질문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나의 길은 무엇인지, 또 나는 왜 힘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정말 가치로운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야말로 인문학 강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에 잘 귀 기울이시고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든 약간은 그것에 대항하고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내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는 것이 정말 깊은 내면의 본인이고, 세가 이런 글을 40 중반에 썼듯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에서 선박 설계 업무를 하는 서지훈 씨. 야근도 많고 바쁜 직장인이지만 인문학 도서를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그의 업무 중에도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퇴근하고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카페 가서 책 좀 읽으려고 합니다. 공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데,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떤 게 문제인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이라는 인간의 역사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의 어떤 것을 멸망하는지, 또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다면 어떤 것이 그 문제가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끊임없이 어느 순간부터 전쟁이 계속되고 또 세상에 분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불안한지에 대한 대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세계의 패권 국가와 새롭게 등장한 신흥 국가가 충돌할 때 17번의 그런 패권 국가의 교체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17번 중에 15번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해석한 그런 책인데요.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은 두 국가 중에 한 국가가 패권을 차지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친중 그룹과 또 친미 그룹으로 나뉘어서 세계 경제가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친미 블록에 있는 경제 블록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선박 설계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자유경제 진영에 있는 경제 권역에 있는 국가를 타겟으로
거기에 적합한 화물을 실는 선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박을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는 인문학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제 탐색에 필요한 인문학적 영감으로 가득 찬 서점으로 가봤습니다. 베스트셀러에도 인문학 책이 많은데요? 소설책도 하나, 둘, 6권이나 있고, 책도 법학에 대한 에세이고, 고전이 답했다. 지금 여기 책이 15권 있으니까 절반 이상이 인문학 책이에요. 오늘 서점 오면서 베스트셀러를 쭉 봤는데 베스트셀러 목록에 인문학 책이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전체 도서 팔리는 수 중에 인문학 도서가 몇 권 정도 팔리고 있나요? 네. 인문학 서적은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분야의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세이나 경제 경영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 경제 경영 쪽 분야를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선택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문학 같은 경우에 사람 중심 학문이라서 그동안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문학은 그 의미 자체로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문학의 실용 가치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인문학은 다른 학문의 근간으로서 기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의 울타리인 법과 인문학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죠. 저희가 인문학의 실용 가치에 대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법학과 인문학의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는데 인문학은 뿌리, 법학은 줄기라고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의 발전 자체가 인문학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설정하는 관계에서 발전이 되었고요. 또 법학은 이미 규정된 법 조문을 인문학적 가치 실현에 맞추어 해석하는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줄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법학은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 혹은 법조인에게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법과 법 해석 모두 사람과의 관계고 인문학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본질적인 것을 규율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현상, 표피적인 것만을 규율하게 되거나 표피적인 해석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심도 있는 그 입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죠. 인문학이 마치 기계적 아니면 실용적 학문처럼 바로 사용된다기보단 자신이 사고하는 틀과 방식을 결정지어 주는 거기 때문에 땅이 비에 젖듯이 점점 더 당신의 능력을 팽창하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조언하고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입지에 갔을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보고를 보고 수많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 인문학적 소양은 정말 핵심 가치로 핵심 능력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당장 돈이 안 되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적 고민이 점점 소외되는 이유는 어떻게? 사실 2000년대 후반에 삶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사고 체계가 조금 주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사실 판단하던 능력의 평가치였던 스펙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죠. 이후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주 대세 CEO가 되면서도 조금 바뀐 추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눈앞에 보이는 스펙, 성과 아니면 능력이라는 것에는 사실 인문학이 뚜렷하게 자신을 개수화해서 나타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 토익 점수가 몇 점이다, 내가 뭐 대학이 어디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인문학적 통찰, 사람에 대한 이해, 문사철, 문학적 표현이나 사람들의 관계,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와 일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소양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거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문학만 해서는 여전히 배고픈 건 사실이긴 하죠. 만약 사회를 지배하는 법에 인문학이라는 뿌리가 없다면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더 퍼지가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의 범죄율과 빈곤율이 심화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모든 범죄를 면제해주는 퍼지데이라는 게 도입되었다는 상황을 전제로 주인공들이 그 퍼지데이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토론 동아리 학생들은 이 영화를 보고 법과 인문학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이 어떻게 이게 합의가 이르렀는지거든. 이 중상류층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보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빈민층이나 취약계층은 그런 게 없으니까 범죄에 쉽게 노출되잖아. 근데 결국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본 없고 이 취약한 인원들이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게 합의에 이르렀는지 제일 의문점이었어. 형 말이랑 비슷한데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언론사들이 이제 어디서 가장 많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언론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이 사망이라는 이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합의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들의 합의 쪽에 좀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당연히 힘없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이상대로 갈 것인가 라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게 정말 맞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을 해가면서 사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와 그들. 이 영화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이게 퍼지라고 하는 이 행동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누군가에겐 놀이가 되고 누군가에겐 생존으로 나뉜다. 그것 때문에 우리랑 그들로 나눠질 수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 이 우리와 그들을 분명하게 나눈다. 이건 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분명하게 나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감독이 주인공 가족들을 집어넣은 것 같았거든. 왜냐면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놀이에 해당되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놀이였어. 그냥 이걸 모여서 지켜보자고만 얘기하고 집을 완전히 굳건하게 닫았고,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을 넣으면서 그들이자 우리인 사람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것이 살짝 인문학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자체가 결국에는 인간을 하나로 조금 묶어주는 그런 좀 다리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묶는다는 말에 딱 생각이 든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 가치라든가 인문학 같은 경우는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배우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다름이라는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릴 수도 있고, 그 거슬림이 아까 저 이웃들이 주인공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듯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살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소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명과 야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문명은 그런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하게 만들고 그러한 다름을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최근에도 온 개념 중에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이 있고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러한 구분짓기를 위해서 우리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반면에 그들은 탄압하고 억압받을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명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우리를 묶어주는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1번이고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타자를 너무 과도하게 남용하지 않을 수 있었어. 적어도.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들이 있어요. 국가가 이렇게 폭력과 범죄를 법제화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기득권층의 논리는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상적인 상태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다. 우리 현실과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사회 그 소외된 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약자들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 디스토피아라는 게 사실 우리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1학년 때 미네르바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지루한 인문학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곤 했는데 사실 이러한 영화를 보고 우리 세계와 한번 연결 짓는 그 과정에서 인문학이 되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인문학적 고민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사회의 규칙인 법이 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의 기준을 세울 때 문학, 사학, 철학적 사유를 통한 가치 확립이 필수적인 것이죠. 인문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승종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철학이 기본적으로 6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되어 온 학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대사에 있어서도 철학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철학은 그 삶의 의미 그리고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삶에 대해서 의미를 묻고 세계의 질서를 궁금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철학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철학이 사라진 세상이겠죠. 그런 세상을 상상을 한다면 저는 건강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생태학, 생물학에서 종다양성이 사라진 세상, 역시 건강하지 못한 세상이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세상의 질서를 사유하는 그런 사람은 그 시대를 불문하고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학은 그런 점에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학이나 학계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여전히 재생하고 소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대 이래로 이제 서양의 학문들이 급속도로 분과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대학에도 수많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다루는 학문들도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양의 동서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문화, 분과화가 급속도로 철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같은 철학과 안에서도 학우들 간에 전공이 다르면 서로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화, 분과화가 철학 안에도 아주 깊게 빛과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는데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학문 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 막 매스컴과 미디어에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거의 대화 안 해요. 그런데 다른 학문과의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서로 간에도 대화가 안 해요. 예, 가족끼리도 대화 안 하는데 뭐 이웃하고 대화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잘 몰라요, 일단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우린 이렇게 본다. 너희는 그렇게 보는구나. 근데 그건 대화가 아니죠.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그 치고받고 크로스오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름만 확인하는 거예요. 학문을 하다 보면 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성해졌게 됩니다. 하던 게 편한데 뭐 다른 걸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전공 안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제 간의 연구가 필요하고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 간에 전공이 다른 교수들 혹은 학자들끼리 만나도 그 만남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서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상대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기 스스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관성을 좀 내려놓아야 되죠. 학자이기 때문에 그 다 나름대로의 지성이 있고 상대가 뭘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적 소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존 인문학의 고전적 사색에 그치기보다는 인문학과 새로운 기술의 융합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하여 방송을 제작하는 MBC 도스트 11의 염규현 CSO님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지금 맡고 계신 CSO라는 직책이 어떤 거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도스트 11은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MBC를 상징하는 숫자와 글자를 조합한 거긴 한데 MBC가 만든 AI 전략 자회사예요. 방송 제작의 전 과정은 사실은 굉장한 분업의 결정체란 말이죠. 근데 그 분업의 일정 부분을 지금 인공지능이 한 자리 영역을 차지하는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사의 전략 회사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방송에 접목하는 연구를 좀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 도스트 11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CSO님께서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CG 제작 측면에서는 최근에 2025년 대선 때 카운트다운에 쓰였던 영상을 100% AI로만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러면 도스트 11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문학의 가치를 구현한 사례가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상물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적 가치가 투영되는 사례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방송 예를 들더라도 광고 80주년을 맞아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연결하고 헌법의 가치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을 때 좀 더 인간에게 와닿는 기획,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획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AI가 이제 일상화된 시대에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기자님 어떻게 답변은 하시겠습니까? 기록도 사실은 AI가 훨씬 더 빨리 하는 시대는 이미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록하는 사람의 정의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단순 기록자를 기록자로 부를 것이 아니라 그럼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나온다는 거죠.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무엇을 볼 것이며 그걸 어떻게 선별하고 고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기록도 이제 큐레이터의 역할이 더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와 같이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은 그 시작점이 됩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AI 시대의 언어 자원을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외대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의 이재용 학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공학이랑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일단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초과학과 자연과학을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기초과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철학과 인문학이 항상 바탕이 됐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공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문학이 공학이랑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철학이 바뀌면은 그게 보는 방식들도 달라져서 새로운 이론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학들도 이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공학 분야에서 인문학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제 당장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라는 데이터 자체를 다룰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캐치해내면 캐치해놓을수록 더 자연스럽고 사람에게 친근한 그러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GPT-5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GPT-5로 가면서 GPT-4라든가 4.5 이런 과거의 모델들을 상당 부분을 이제 숨기는 전략을 처음에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존들 모델들은 아무래도 지금 새로 나온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사람에 친숙하게 대화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대화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GPT-5가 딱딱해졌어요. 더 이상 나랑 말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문학적인 그리고 좀 더 사람에 가까운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적인 부분을 다 함께 흡수를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인공지능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을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더더욱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건 학문의 가치는 유용성, 경제적 적도, 시장의 수요, 사회적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문학은 사회와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사회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문학적 성찰은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끄는 이정표입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각자 역할을 내내며 바삐 돌아가는 사회. 그 중앙에 자리하는 톱니바퀴처럼 인문학은 우리 세상을 연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AI라는 새로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시대에서 인문학을 바라보는 렌즈도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